소행성이 이제 우리 지구로 온다고 쳐요. 뭐 아직은 뭐 제대로 오는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궤적을 이렇게 딱 그려서 계산해 보면 지구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행성이 뭐 지름 한 2km쯤 돼요. 얘는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내야 되잖아요. 지구방위대가 출동해서. 방법은 뭐 있습니까? 사실 진짜 큰 게 날아오면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방어할 만한 사이즈로 뭔가 날아온다. 예? 그러면 사실 실제로 연습하기도 했는데 높은 속도로 날아가는 탐사 로봇 같은 거를 연이어서 충돌시켜서 최대한 일찍이 운동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약간 어떤 커다란 공이 나한테 날아올 때 계속 비비탄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탕탕탕탕 쏴가지고 살짝이라도 방향을 틀 수만 있다면 어쨌든 지구에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작년에 그 되게 좀 흥미로운 소행성이 하나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2024YR4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 2039년쯤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3%다라고 해서 되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3% 수준이면 사실 천문학에선 되게 위험한 수준이어서 실제로 이 궤도가 좀 지구 궤도랑 많이 겹치긴 하거든요. 근데 지난 한 반년 동안 쭉 꾸준히 관측을 해서 다행히 궤도가 좀 더 조정이 됐고 지구랑 부딪힐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달하고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지금 한 3-4% 정도 나오거든요. 크기가 얼마나 나고요? 크기가 이거는 한 400km? 400km. 엄청 큰 킬로미터요? 아 잠깐만요. 400m. 400m? 네. 깜짝이야. 퉁거스카 폭발 사고 일으킨 거랑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다 500m. 네. 400~500m 정도 네. 돼요. 달 날아갈 뻔했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달에도 어쨌든 충분히 큰 크레이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금 이제 부딪힐 확률은 좀 있지만 아마 아니길 기대는 하고 만약에 달에 부딪힐 거 걱정돼서도 우리가 궤도 바꿔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달의 궤도가 바뀌거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뭐 사실 영향이 없진 않을 텐데 뭐 충분한 영향은 근데 그러면 없을 천문학자들 거예요. 좋아할 것 같은데 크레이터가 생기는 현장을 보던 첫 번째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행성이 보고되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이거를 탐사 기회로 노리기도 해요. 소행성이 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막 아르테미스 미션으로 로켓 막 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맘때 한번 같이 좀 실어서 보내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소행성이 다가올 때 막는 방법은 그렇게 비비탄 열심히 쏴서 방향을 좀 트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만 뭐 폭발시키거나 뭐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다. 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조각들이 다 날아오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진짜 진지하게 연구하는 연구 그룹도 있는 거죠. 비비탄을 옆에 쏠지 정면으로 쏠지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다트라고 하는 미션이 있어서 소행성에 타격을 했었고 네. 이번에 또 전체 운동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밀 추가 관측을 하려고 또 탐사선을 또 보냅니다. 혹시 이제 소행성인데 애가 표면도 이제 거칠거칠하고 완전히 검정색이라 관측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소행성은 당연히 별처럼 밝게 안 빛나고 있어서 크기가 작고 심지어 표면에 알베도라고 하죠.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너무 적으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죠. 오히려 너무 밝으면 다행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 얼음일 테니까 네. 깨트리기 쉬울 거고 상대적으로. 근데 어두운 애들일수록 철질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애들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깨트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밝은데 다이아몬드야. 그럼 대박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채굴하러 가겠죠. 채굴을 해야죠. 달 탐사 경쟁이 난리 나겠는데요. 아 진짜 금덩이 떨어지면 진짜 좋겠다. 금덩이가 500m 직경 막 이렇게 해갖고 금값이 폭락하겠죠. 500m짜리 금 운석이 이제 지구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5m. 5m짜리가 좀 시베리아 정도에 떨어지는 걸로. 안돼 제주도 앞바다. 제주도. 제주도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근데 5m만 해도 에너지가 장난 아닐 엄청나요. 거예요. 아 그래요? 제주도 전체가 감길 겁니다. 헤일로. 가로 세로 5m 정도 되면 네, 만만치 않아요. 도시 하나 파괴 정도는 됩니다. 5m면. 질량도 꽤 크고 네. 속도가 엄청나니까. 특히 금속은 더더욱 근데 금은 대기권 통과 못할 것 같은데 다 녹지 않나요? 충분히 크다가 타고 나서도 5m가 남게 만들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 5cm로 하죠 우리.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 발견하시는 걸로. 하여튼 그런 거 막아낼 만한 연구들을 이제 열심히 우리 지구에서도 과학자분들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사실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리고 네. 굉장히 작은 물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공 방어 시스템 같은 걸 할 때 이 소행성들을 탐사한다는 명목하에 무기를 개발할 때 아주 좋은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적 기술, 폭파 기술, 제어 기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기술들. 네네네. 내가 만약에 핵무기가 날라와요. 근데 이걸 터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상공에서. 그러면 궤도를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소행성을 만약에 궤도를 바꾸거나 터뜨릴 수 있는 기술이면 핵미사일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소행성이 훨씬 빠르겠죠, 당연히. ICBM이 뭐 대기권 재도입할 때 마하 뭐 12, 15 이 정도 하는데요. 네. 소행성은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네. 소행성만 잡을 정도 기술을 네. 우리가 확보하면 네. 미사일 정도야 뭐 네. 그냥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외계에서 그런 소행성이 오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대기권이 한번 막아줄 거 아닙니까? 가벼운 애들은, 어지간한 애들은. 그만큼 소중한 게 또 우리의 대기. 우리는 또 대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대기라는 거, 공기 이런 것들은 지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원래 존재를 했어요? 아니면 뭐 한 몇 억 년 동안 없다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생겨난 겁니까? 바다에서 먼저 아닐까요? 조류 같은 데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일찍 아닐까 모르겠다, 그렇죠? 뭐 산소는 그래서 광합성보다는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이제 예전에 원생 생물들이 먼저 네. 이제 30억 년 전쯤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애초에 그런 산소나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을 거고, 운석들이 계속 원시지구로 오면서 물을 가져다 주고 그 물들이 자꾸 쪼개져서 수소나 산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주에서 온 것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도착하는 게 훨씬 더 용이했겠군요, 예전에는. 우리 우주먼지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구상에 있는 물을 제 생각엔 거의 100%가 다 운석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가 이렇게 막 생기고 네. 오존이 합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오존이 막아주잖아요. 아, 오존이 이제 O3. 네, O3. O3가 합성이 되면서 자외선을 차단시키면서 물에 있던 생물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그게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직방으로 받으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외선이 아주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게 유전자의 더블 본드를 잘 깨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캐시어제닉 머티리얼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을 때 지금 이런 유전자 변형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반대로 자외선을 누군가 차단시켜 준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진화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외선이 유전자 변형시키면서 생명의 다양성을 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외계 행성에서 자외선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자외선의 강력한 화학 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럴 수도 꼭 있겠네요. 유기물이 아니더라도 뭐 무기물이 적절히 섞여 있는. 약간 오존이 생기면서 오존의 바다 해수면이 올라간 거네요. 그래서 바다 깊이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이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 셈으로.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지구의 대기는 서서히 이제 만들어졌고, 당연히 뭐 한 5억 년, 10억 년 전의 대기와 지금의 대기는 매우 다르죠? 매우 다르죠. 대충 네. 한 뭐 10억 년 전에 대충 어땠습니까 그때? 10억 년 전에만 해도 네. 산소가 매우 희박했을 것 같아요. 산소가 지금보다 훨씬 네. 희박해요. 예. 대기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의 총 양 자체도 지금과 예전이 많이 다릅니까?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구성은 매우 다르고. 지금 뭐 질소가 78%, 산소가 20%뭐 그 정도지만 지금 이산화탄소가 0.04%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행성이었던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금성이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금성이요? 네, 이산화탄소가 너무 가득해서 온실 효과 때문에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럼 금성도 한 5억 년, 10억 년 있다가 우리처럼 살기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어서 그것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금성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골디락스 존 안에 금성, 지구, 화성 정도는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금성에서는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나요? 이제 폭증을 하고 있어서 온실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금성에는 왜 물이 없죠? 아,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일부 천문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금성도 옛날에는 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지표에 있는 물은 다 증발되고 없을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지표 표면이 400도가 넘으니까. 네네네.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높아지면 잠깐 뭐 전에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막 산불 같은 것도 많이 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산소가 농도가 짙어지면. 뭐 번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20번 쳐야지 한 번 나던 산불이 이제 10번에 한 번, 5번에 한 번. 예.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구의 대기권은 지구 밖에서 보면 그 대기 자체의 색깔이 보여요? 아니면 그냥 그건 태양빛을 받았을 때 잠깐 뭐 바뀌는 정도의 색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 자체가 색깔을 갖고 있다기보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기권을 옆에서 보면 이제 탄란되는 그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촬영한 영상들 가끔 보시면 되게 파랗게 가장자리처럼 이제 빛나는 그런 경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한 대기권이 어느 정도예요? 경계가 있진 않죠? 한 10km 정도까지가 대륙권이고 대류권. 대륙권, 날씨 현상이라는 곳. 네. 그다음에 10km 이상의 이제 성층권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권, 열권이 있는데 열권은 뭐 한 500km까지 올라가죠. 그게 제일 바깥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열권은 좀 애매해요. 열권은 그걸 거기 대기권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한 150km 정도까지는
뭔가 이렇게 산소 농도도 있고 한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진짜 뜨문뜨문 굉장히 희박한 그런 대기가 되는 거죠. 예. 우주하고 대기의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예. 이 비슷한 대기권을 갖고 있는 천체는 아직까지는 발견은 안 됐어요. 지구의 대기와 비슷한 지구의 대기와 유사 혹은 그래 보인다 뭐 이런 정도 느낌도 없습니까? 뭐 당연히 지구랑 똑 닮은 곳은 찾기 어렵겠지만 뭐 지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주요 성분들 이산화탄소, 수증기, 산소 이런 기체들은 사실 너무 흔해요. 이 분자 자체만 보면 이건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중력 강하고 중심의 별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어지간한 암석 행성은 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흔한 성분입니다. 지구의 대기라는 것도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네. 같은 암석이고 같은 골디락스 존에 있고 비슷한 항성을 공유하는 어떤 외계 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자기장이 없으면 대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 자기장. 네, 화성이 지금 딱 좋은 레퍼런스거든요. 거기도 예전에는 굉장히 아주 좋은 고농도의 대기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화성은 지구만큼 핵이 자전을 빨리 하지 못합니다. 예. 굉장히 작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안 생기니까 태양풍으로부터 대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벤 앨런트 같은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예 대기가 안 생겼겠죠.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장이 좀 좋았었던 자기장이 좀 있었는데 근데 자꾸 핵이 멈추거나 돌지 않거나 하여튼 자기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태양풍에서 조금씩 깎여나간 겁니다. 대기.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화성을 테라포밍 해도 그것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000년, 20,000년 지나면 또 사라질 것이다.